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자, 오늘 시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지금 영상 찍는 게 23년이거든요. 23년 되자마자 이제 첫 영상 찍는데 아무래도 22년도는 정말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죠. 그러면서 뭐 금리 인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진짜 공급망도 문제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시장도 그만큼 많이 무너졌죠. 그만큼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 그러고 이제 23년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계기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뭐 사건들이 좀 벌어지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중국 리오프닝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러시아 쪽 좀 해결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만 좀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나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좀 바래 봅니다. 자,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주 뭐 이제 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쉬고 그러고 쭉 진행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 미장 같은 경우는 우선 앞전에 계속 지지선을 갖다가 이제 그어 놨었는데 하나의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탈을 했었죠. 자, 두 번째 박스권 하단인데 그 하단을 갖다가 잠깐 이탈하기는 했어요. 잠깐 이탈한 다음에 다시 올려놓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아니면은 최하단인 1만 포인트를 갖다 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움직임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솔직히 깰 수 있거든요. 하지만 1월 달에는 FOMC가 없죠. 1월 달에 FOMC가 없다 보니까 1월 달에는 실적 기간이에요, 또. 뭐 이제 애플부터 이제 테슬라부터 뭐 실적이 좋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자, 근데 실적 기간이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한 구간이 나올 거예요. 자, 그 구간에서 좀 살려놓고서 1월만 이렇게 좀 안에서 좀 잘 움직여주면은 좋겠어요. 실적은 어차피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 뭘 봐야 될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미증시는 어쨌든 나름 버텨주는 모습으로 마무리는 했습니다. 자, 이걸 이탈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탈을 했죠. 자, 전부터 이제 중요하게 봤던 곳이 자, 이 부분을 좀 지지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좀 241선도 돌파하지 않을까 기대는 해봤어요. 그게 이제 산타 랠리를 좀 기대했었던 부분인데, 자, 그 부분을 전부 다 이제 붕괴시켜 버렸고, 자, 그래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월화수는 그래도 좀 괜찮게 움직이는, 월화수가 아니죠. 자, 여기죠. 자, 목요일까지밖에 없었으니까 월 월요일하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버팅겨 주는구나. 하지만 이제 배당락이 있었죠. 자, 여기 이제 배당락인데, 자, 배당락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히 예상을 했었고, 뭐 2% 안쪽으로만 배당락이 나와준다면은 그 정도는 사실 배당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걸로 계산 때려보면은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거든요. 자, 근데 종가 기준으로 조금 더 밀리긴 했어요. 한 2% 안쪽이면은 그냥 미증시 상황도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밀릴 수 있다라고 좀 여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마지막 날 목요일죠. 자, 목요일 날 이제 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목요일 날 매수세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매수세 자체가 없었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나마 기대했었던 이 부분을 갖다 지지해 주길 기대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탈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전혀 들어오질 못했어요. 자, 그리고 기관이 앞전에 모았던 물량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배당락 다음부터, 보통은 배당락 이후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던질까 싶었는데, 자, 억지로 좀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왜 이걸 부셨는지, 그리고 부실 수밖에 없었는지 좀 뉴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앞서서 배당락 전에는 배당 그 기일이 있죠. 배당 기산일이 있는데, 자, 그날까지는 이제 팔았어야 돼요, 대주주가. 그리고 대주주 요건이 그 10억이 나왔잖아요. 그 10억이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급하게 던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며칠 동안에 빠르게 개인 투자자들 1조 5천억을 갖다가 전부 다 싹을 던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거의 다 기관에서 다 받아 먹었고, 그걸 외인들은 뭐 딱히 건들진 않았어요. 외인들은 그냥 거의 약소하게 파는 정도? 크게 그렇게 하락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눌려주는 모습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나왔었다. 요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요일 돼가지고 배당 락 1이어서 당연히 빠질 수가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11%가 빠졌어요. 뭐 테슬라의 악재는 되게 많죠. 트위터 악재도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수요가 줄었다. 뭐 보조금 문제, IRA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쪽에 굉장히 강한 공매도가 좀 들어왔던 걸로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강하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배당락으로 빠지는데 거기에다가 그나마 좀 기대를 해봤었던 2차전지 애들, 좀 흘러내렸던 애들, 걔네들이 버텨줄 줄 알았는데 걔네들마저 강하게 좀 빠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요일 날은 뭐 배당 락으로 빠질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빠졌다. 이런 것 때문에 미증시가 좀 많이 빠지면서 자, 그 정도가 좀 부여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정도면은 테슬라 뉴스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래가지고 테슬라 그날 뭐 이제 11%이 정도 빠졌다.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목요일 날 정도에는 그래도 증시를 좀 받쳐주는 그리고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지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기관이 정말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기관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일까 싶었는데 자, 그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월 2일 날 이제 증시가 이제 시작이 되죠. 1월 2일 날 이제 증시가 시작을 하는데 자, 2일 날부터 앞전에 그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증시 안정화 대책 중에 진행했던 것 중에 신용 담보 비율을 갖다가 130%로 인하시키는 내려주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자, 그걸 이제 1월 2일부터 140%로 다시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 담보 비율 자체가 이렇게 10%가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매우 큰 거고 그걸 갖다가 갑자기 이제 올리기로 진행을 했고 그러면은 바로 1월 2일 날 되자마자 반대매매 대상자들이 마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개인들이 신용이 좀 많이 아웃되시는 분들은 많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고 그걸 갖다가 밑에서 잘 받아줄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더 밀어내는 그런 모습 나올지는 장중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월 2일 날 올려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저는 올려주더라도 정말 미미하게 올려주는 수준이지 절대 강하게 올리지 않을 거예요. 이 날만 마지막으로 무너뜨린다면은 결국은 140%로 바뀌면서 반대 매매가 그 다음날 계속 이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반대 매매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반대 매매 회피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부터 담보 비율 원상 복구를 하면서 개인들이 이제 신용 쓰시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쫙 위험에 좀 이렇게 노출된다. 그래서 반대매매 리스크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또 작업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준 얘기를 좀 하게 되면은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장은 이런 이슈 때문에 솔직히 빠졌다고 봐요. 저는 증시안전자금 저거 신용 물량들 그냥 털어먹기 되게 쉽거든요. 저렇게 한 번에 10%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증권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140%로 쫙 올려주기 때문에 담보 비율이 다 깨지실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주가를 보시더라도 자, 일주일 동안 그나마 좀 살려주면은 어떻게 좀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구간을 아예 안 줬어요. 도망갈 구간을 아예 안 줬다 보니까 이미 깨지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10% 올라가면은 완전히 깨져서 이거는 돈을 얼마를 입금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얼마를 주든지 간에 탈출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 분명히 받아먹으면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수요일 정말 늦어도 목요일 아닐까 싶기는 해요. 자, 그러고 연준이 보는 게 중요하죠. 자, 연준은 지금까지는 CPI가 그래도 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면 누르고 계속 이랬거든요. 결국은 연준이 이번에도 말했던 게 자, 파월 얘기했던 게 임금이다. 그리고 임금은 결국은 고용이죠. 임금 고용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꺾이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연준 판단이 앞전에서는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CPI를 봤다면은 지금은 CPI도 당연히 중요는 해요. 뭐 얘네가 말도 안 되게 다시 올라가면 문제죠. 자, 근데 임금하고 고용이 더 중요해졌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12월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연초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일정들이 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정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자,
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실업률이 급격하게 오르면은 침체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침체로 가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빨리 이게 실업률이 빨리 올라가지고 침체로 간다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동결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CPI가 내려갔으니까 이걸 해준다는 게 아니고 CPI 뭐 얘네들이 말하는 건 그거죠. 인플레이션 이제 2%까지 내려와야 된다 이 부분인데 자 2%가 되는 데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사실 뭐 기저효과가 당연히 발생을 할 거예요. 한 2월 달부터 해서 기저효과도 좀 발생을 할 거고 그 안에 만약에 실업률이 좀 괜찮게 올라가 준다 막 실업자가 좀 늘어나고 좀 전체적으로 힘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다음 주에 지표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내년에는 미국 경제는 세 가지 시나리오다. 뭐 생각보다 심한 침체 기간이 너무 깊어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쭉 바닥을 갖다 기는 거죠. 계속 바닥만 파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견고한 이제 연착륙인데 지금 연준은 연착륙을 지금 바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고용이 나쁘진 않으니까 여기서 살짝만 고용만 살짝만 깨줘주면은 우리가 좀 살려줄게 요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특정 분야에서만 침체인데 이거는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은 대체로 나스닥이 만약에 강하게 밀린다 침체로 가면서 진짜 나스닥이 강하게 밀린다 하면은 지금 다우존스 나름 잘 버티고 있거든요. 나름 뭐 옆으로 귀진 않지만 나름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이 심하게 꺾이면 결국은 따라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 분야만 침체는 저는 이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자, 2번으로 갈 수 있는 요건들은 많아요.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준이 바라는 실업률도 그렇게 좀 나빠진다면은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실업률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실업률이 좀 제대로 꺾이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월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뭐 이제 기술주 이런 거 뭐 산다 이런 거 필요 없고 고용의 좋은 소식은 확실히 증시의 나쁜 소식이다. 지금 현 상태는 그래요. 지금 현재 침체로 안 갔다고 보거든요. 연준에서는 아직 침체로 들어가지 않았다. 고용이 너무 확실하다. 이런 침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침체가 와야 된다. 고용이 박살 나야 된다. 그러면은 증시에는 좋은 내용이다.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상반기에 봐야 될 거는 미국의 실업률이 꺾이는지, 그 외에 이제 지정학적 변수는 당연히 좋은 쪽으로 터지면 당연히 좋은 대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고용 부분만 계속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제는. CPI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을 거여서 점점 내려올 거예요. 2월, 3월 넘어가면서 점점 내려올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Y2Y로 보게 되면은, 자, 전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열렸거든요. 2월. 자, 올 2월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2월, 3월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좀 따뜻해져요. 날씨가. 자, 날씨도 좀 따뜻해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CPI는 천천히 내려올 거라고 좀 봐요. 뭐 못 내려오면 옆으로 기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은 보일 거예요. CPI는 천천히든 빨리든. 하지만 고용 같은 경우가 지금 견고하니까 이 부분을 깨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내용이 언제 나오나 볼게요. 자, 바로 1월 5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ISM에서 이제 제조업 구매자 이제 지수 이 부분이 좀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뭐 이제 빠져주면은 침체로 가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금요일 날 제일 중요하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어디 갔냐 비농 여기 있네요. 비농업 고용지수 자, 이 부분이 좀 많이 까여야 돼요. 전달에 이제 26만 3천 명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자 20만 명을 갖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만약에 20만 명 미만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3.7%였고 지난달에 이번에도 3.7%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3.8%만 찍혀도 그래도 좀 이제 실업자가 좀 나오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버텨주는 장세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우선 다음 주까지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거는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서부터 실적 주간이 이제 들어가죠. 중순부터 자 1월 중순부터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데 빅테크들의 실적이 그나마 좀 잘 나와 준다면은 그래도
이 힘든 시장에서 잘 나와준다면은 시장이 한 번씩은 올려줬다가 이제 침체 가능성으로 또 내려주고 또 실적 좋아서 올려줬다가 침체 가능성 내려주고 이게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침체 가능성으로 내려줬는데 실적이 안 좋아요. 또 눌러요. 근데 좀 옆으로 기어볼까 하는데 그 다음 실적 나오는데 또 누를 수가 있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1월 중순부터는. 근데 1월 중순 전에 요 부분에서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준다. 여기에 이 두 군데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준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박살내더라도 나스닥 10,000포인트 버텨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가봐야 알겠죠, 이거는. 자, 그리고 중국 쪽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중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변이에요. 중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정부는 지금 사람이 얼마가 죽든 얼마가 걸리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리오프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중국 경제는 지금 거의 뭐 3%대 막 이거 밑반으로 막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가 더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5%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게 23년도의 목표일 거예요, 중국은. 그래야지 이게 좀 굴러가요. 그래서 리오프닝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뭐 이거 백지 시위 뭐 이런 거 한 것도 있긴 한데 자 결국은 이걸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면은 변이가 제일 중요하죠. 이 변이 부분만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중국은 경제로 22년도 그리고 21년도 이때보다는 조금 괜찮은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는 한 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23년도는 얘네가 뭐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미 고성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우선은 봉쇄에서 리오프닝에서 일상생활이 되고 그리고 소비가 되고 돈이 돌고 그리고 기업들이 막 운영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그게 23년일 거예요. 근데 중간에 최악은 변이가 발생해서 이게 안 잡힌다. 막 사람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계속 죽는다. 사망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 봤을 때는 지금 중국발 단기 비자 이제 계속 줬었는데 이거 약간 우선 국내에서 멈추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에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뭐 다 비슷해요. 자, 추가 증편도 우선은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입국 전후로 해가지고 검사 의무화 이제 중국발에서 이제 오는 분들은 모두 다 검사를 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고 자, 여기서 봤을 때는 확진자가 어디 갔지? 여기서 변이가 조금 나오긴 했었거든요. 여기 있네요. 자, 최근에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갖다가 확인한 결과 BA5 뭐 37건 그리고 BF7 뭐 6건 그리고 2.75 1건. 자, 어차피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변이들이에요. 오미크론 하위 변이긴 한데 이거는 그 개량 백신 그쪽 애들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애들이고 이미 이거는 그 유전자 거기에도 지금 포함이 다 돼 있어서 충분히 이거는 대응할 수가 있는 애들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뭐 말도 안 되는 처음 드는 막 C 뭐 들어가고 막 알파벳 이상한 거 막 들어가가지고 막 아예 처음 보는 애가 새로 생길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만 없다면은 중국의 리오프닝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리오프닝이 당연히 한국에도 계속 중요해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중국 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변이가 나온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지금 백신을 맞긴 했지만 그 백신이 커버를 못하는 변이가 나오면은 다시 또 뭔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정도 뭐 안 나오길 저도 바라고 있지만 자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나 전 세계나 한 가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중국이에요. 중국 경제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소비를 갖다 막 써주면은 기업들이 좀 힘들고 하려고 해도 좀 이게 막 굴러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소비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인구가 14억이에요. 14억이 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소비를 안 하니까 문제거든요. 오히려 얘네들이 소비를 해주고 생산을 막 진행을 해주면은 그래도 막 시장이 돌고 뭐가 좀 도는데 자 그래서 이 리오프닝 이게 이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미안하 여기 나오나? 여기 안 나오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세계 시장도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고 자 위안화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환율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는 12월 달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 당시에 가장 제대로 같이 동일하게 움직였던 부분이어서
자, 그 전까지는 달러가 너무 강세였죠. 킹 달러였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였었는데 킹 달러가 박살이 나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왜 이게 빠졌냐?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얘네가 경제가 돌면은 위안화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위안화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달러가 약세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달러가 약세면은 원화 가치는 당연히 오르겠죠, 같이. 자, 그래서 위안화가 오르면서 달러 원화도 오를 수 있고. 자, 엔화 강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전에 지지난주였나? 그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언급이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지금 돌았었어요. 엔화도.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가 또 약세가 됐어요. 엔화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달러 약세니까 당연히 원 달러. 한국에서 뭐 돈을 풀고 뭐 이래가지고 눌러가지고 지금 진행된 게 아니에요. 원 달러 가치가 12월에 내린 거는 그 전에 뭐 9월, 10월, 11월에는 뭐 이제 국고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이런 걸 갖다 좀 던지면서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환해지 않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했었고. 자, 근데 12월에는 지금 위안화랑 엔화 강세예요. 자, 반대로 얘기를 할게요. 위안화 강세가 나온 이유가 리오프닝이고 경제를 갖다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위안화 강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변이가 나와가지고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다시 가치는 하락을 하겠죠. 위안화 가치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달러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은 원 달러 환율은 미친 듯이 또 다시 오르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 리오프닝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만 한다. 그리고 국내에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1,100원대를 진입을 해야지 기업들이 그 이익이 나는데도 지금 적자가 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얘네들은 이익을 났는데 그 기준으로 잡았던 그 원달러들 그 환율 베이스를 갖다가 1,100원대로 잡고서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웬걸 1,300원, 1,400원 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득을 받는데 손해가 났거든요. 적자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환율이 내려오는 거는 기업들한테는 좋다. 뭐 수출하는 기업들 일부한테는 당연히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달러가 오르면은 오히려 혜택 보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는 거의 그렇다. 그래서 달러가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중국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엔화 강세는 뭐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변동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엔화 강세는 계속 조금 더 이어갈 것 같고, 자, 위안화 부분은 자, 리오프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계속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한번 볼게요. 자, 위안화 가치로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가 한번 있었을 거예요. 자, 리오프닝을 한다고 하면서 급격한 속도로 떨고 났어요. 제대로. 자, 그리고 버티는 모습이에요. 정말 리오프닝이 될까? 진짜 하는 거 맞나? 얘네 또다시 봉쇄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정말 리오프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걸렸다는 걸 인지를 했어요. 원래 예상했던 거는 3월 정도 돼가지고 이제 정점을 찍는다. 뭐 2월 지나서 뭐 정점을 찍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이미 거의 인구의 80%가 걸렸다는 데이터들이 좀 보였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더 빠르게 걸리고 있고 그 안에서 이미 80% 걸리면은 거의 100%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점이 이제 찍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박스를 갖다 깨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결국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거는 자,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원달러는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자, 엔화를 보시더라도 엔화 같은 경우도 자, 이때일 거예요. 이맘쯤. 이거 강하게 내려간 거 있죠.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박살 내고서 나름 반등했지만 또다시 박살 내려는 계속 모습이에요. 자, 엔화도 지금 이렇게 강세로 지금 접어드는 모습이고, 자, 요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뭐 고점 지지, 여기도 지지하는 모습인데 여기 한번 깬다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도 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올 거라고도 보고요.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은. 자, 그러면은 달러의 약세는 더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은 정말 별 문제 없이 중국 괜찮고 일본 이대로 잘 진행해주면은 1,100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 1,100원대 뭐 한 번 정도는 건드려주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원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고 한때 이제 1,440원까지 올라갔었죠. 여기까지 올라갔고 솔직히 요 누르는 이런 기간들은 이때 막 이제 정부에서 강하게 막 누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뭐 올라갈 때도 계속 개입은 했어요. 정부 개입이 계속 있었고 여기서도 막 개입이 있었고
여러 군데 개입이 있었는데 사실상 여기 12월에 여기 빠진 거는 일본하고 중국이 만들어주면서 제대로 빠지게 만들어줬다. 1300원대 여기부터 내려준 거는 사실 걔네들 역할이지 우리가 한 게 없다고 봐요 저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1260원까지 내려왔죠. 자 여기서 좀 더 내려와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여기 1200원대 요 정도까지만 정말 와줘도 기업의 뭔가 최악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약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기업들 우선은 기업이 살아야지 뭐 돈이 돌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기업이 죽으면 뭐 이제 해고가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더 내려줄 수 있는지, 그래서 중국이 계속 중요하다고 앞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자 러시아는 종전하면 참 좋겠죠. 23년에는 좀 하지 않을까 뭐 기대인데, 이거는 저도 해보는데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뭐 푸틴도 이제 종전을 갖다 푸틴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도 이거 뭐 CR도 안 먹히고 그냥 계속 전쟁을 하면서 밀어붙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미국은 전쟁에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돈을 벌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꾸준히 푸틴의 중재를 설 생각이 아직은 안 보여요. 자,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뭐 브래들리 경전차 지원을 검토한다. 자 이게 들어가면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러시아 보병 전투 차량에 뭐 대응 가능하다 뭐 이러면서 계속 미국은 우크라이나한테 전쟁을 계속 지원을 하면서 전쟁을 더 하면 좋겠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이제 본토를 이제 막 공격을 하는데, 자 본토를 공격받아서 뭐 이제 우크라이나 인프라시설 공격 뭐 계획도 틀어지고, 그러니까 무기가 지금 또 바닥이 났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종전하자고 얘기한 것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 자 러시아 재래식 무기가 뭐 이제 바닥 났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본토를 이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 근데 최악만 안 나오면은 저도 이거 뭐 진행하는 건 신경 안 쓰는데, 만약에 진짜 정신 나가가지고 이 핵이라는 걸 갖다가 쓴다면은 정말 최악이겠죠 이거는. 자 이런 일만 안 터지는 정도에서 전쟁 좀 더 끌어가면서 미국이 돈 벌려고 이러고 있으면은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서 뭐 우크라이나 원하는 대로 만약에 진짜 크림반도까지 다 얻어내고서 종전을 한다면은 뭐 잘만 마무리되면 좋겠죠. 우려스러운 거는 행여나 핵 건드리지 않을까 이건데, 분명히 얘네들은 정보도 많을 테니까 핵을 갖다가 뭐 안 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러고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뭔가 종전에 대한 그런 그림은 안 나오고 있다. 근데 뉴스가 하루 다르고 하루 달라가지고 다음날 되면은 갑자기 종전 가능성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날 되면은 본토 치고 있고 맨날 달라서 이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이런 부분들이 있죠.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하기는 점점 힘들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안 그래도 유동성이 지금 말라가는데 더 많을 수는 있어요. 뭐 이것뿐만도 아니고 부동산도 지금 많이 문제가 있죠. 자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갖다가 내년에 못해도 두 번은 더 올릴 거예요. 50bp에다가 25bp를 올리는 식으로 2월, 자 3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번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면은 자 25bp에 25bp를 올릴 수도 있어요. 자 미국은 자요 케이스가 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분명히 50 올리기에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50에 25냐 25에 25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맞춰서 분명히 한국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동결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여기저기 뉴스를 보면은. 근데 이번에 만약에 동결을 하더라도, 자 1월에 동결을 하더라도, 자 미국은 2월 3월에 있어요. 1월 달은 없어요 미국은. 근데 한국은 1월이랑 2월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1월 달에 한국 같은 경우에 올린다라고 하면은 25bp 올릴 거고, 그러면 2월 쉬지도 않을까 싶은데 뭐 25bp를 이때 올리냐 1월에 올리냐 2월에 올리냐 차이일 거예요. 자, 요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한 번은 올릴 거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게 아니면은 최악 같은 경우는 두 번이에요. 그냥 25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0.5% 더 올리는 거, 요 정도가 이제 최선이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근데 최악의 경우는 그거예요. 중국에서 뭐 변이 나오고 리오프닝 잘못돼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오른다고 했잖아요. 환율 다시 올라가면은 그때는 금리 인상 빠르게 해야 돼요. 갑자기 0.25가 아니고 0.5씩 연타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잘 경제가 살아나야지 우리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그리고 내년 시장 그냥 뭐 간단하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뭐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뭐 5대 리스크라고 하는데 한번 보고만 갈게요. 자,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인데 뭐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있어요. CPI로 보든 PCE로 보든 결국은 꺾이고 있고, 자, 꺾이고 있는데 결국 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는 고용이에요. 고용이고 시간당 임금 이런 게 안 꺾이니까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안 꺾인다는 거지. CPI 이거에서는 꺾이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 제대로 꺾이지 않았다 설명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고용도 좀씩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꺾이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려는 안 해요. 그냥 속도 차이다 이거는. 언제 떨어지냐 이 정도 보고 있고, 자, 무너지는 중국 경제인데 결국은 이게 그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는 솔직히 안 좋아요. 여기서 엮여 있는 게 얘네들의 경제 활동 제대로 지금 이번에 안 돌아가면은 결국은 이게 마지막에는 부동산 부분이 이제 터질 수가 있어요. 최악의. 자, 이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거든요. 뭐 얘네만 죽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 경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든 살려야 돼서 리오프닝을 지금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 급하게. 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리오프닝 하면서 문제만 없으면은, 그러면은 뒤에 막 후속으로 있는 막 부동산 터지고 금융 시스템 터지고 뭐 터지고 그 다음에 뭐 다 이제 뱅크런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쫙 있잖아요. 뻔히 아는 내용들. 자,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국 그 부분이 계속 중요하다. 변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 무너지는 중국 경제는 맞는데 이거 살릴 수 있는 게 지금 이번에 중국 리오프닝 피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는 뭐 본토 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로또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언제라는 거 가늠도 안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유럽, 미국 지들이 원하면은, 원래 전쟁이란 게 강한 애들이 그만하자 하면 그만하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그만하자고 해도 우크라이나는 그냥 우린 싸울래 하잖아요. 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얘네들 당사자는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유럽, 미국, 러시아랑 대화를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무기 안 주면은 전쟁 못 하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결정하는 거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때가 돼서 그만하자 하면은 그만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질 일이다. 근데 핵을 쏘지 않는다면은 이걸로는 더 이상 막 크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크게 뭘 빠질 거는 없어요. 그냥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속도가 느릴 뿐. 자, 그리고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근데 웬만해서는 이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강달러가 지금 많이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강달러를 박살냈다는 게, 자, 엔화도 이제 올라왔고 나름 지금 중국 위안화도 좀 괜찮아졌고, 자, 이런 부분이 계속 중국이 계속 껴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조건 살아나야지만 전체가 다 살 수 있는 약간 이런 그림이거든요. 지금은 워낙에 그 소비 인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옆 나라기도 하고 남의 나라긴 한데 얘네들이 잘 돼 우리도 잘 되는 거여서 사실. 자, 어쨌든 자, 이런 부분들 침체 가능성이 있다. 뭐 근데 저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신흥국들이 단체로 한 번에 다 같이 와 하고서 그냥 막 죽진 않거든요. 신흥국이. 자, 그래가지고 얘네는 하나씩 죽을 수는 있어요. 몇 개 나라는 죽을 수는 있겠죠. 뭐 몇 개 나라 걔네들 죽는다고 그렇게 막 소비 가지고 뭘 죽진 않으니까 적당히 한두 개 정도는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최악이죠 진짜. 코로나19 재유행. 뭐 중국이 지금 또 이거 또 중국인데 지금 거의 다 잘 맞고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이제 마스크 벗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뭐 하나씩 뭐 백신도 좀 어느 정도 연령대 맞고 백신 2차까지 어느 정도 맞고 뭐 이렇게 좀 방어를 갖다 좀 구축을 탁 하면서 천천히 이제 리오프닝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자,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리오프닝 하고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도 많고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걸리는 사람이 많다면 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걸리는 사람이 많아버리면 변이가 많고 그 안에서 변이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PCR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PCR도 거기서 안 하잖아요. 그리고 확진자 수도 재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측 못할 변이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코로나19는 재유행이 될 거고 다시 또 백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건 뭐 23년이 아니고 그냥 24년, 25년까지 가야 되는 뭐 최악의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어쨌든 요런 정도의 뭐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결국은 다음 주에 어쨌든 장은 시작이 되고,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이거 비트족들이 이제 있는, 자, 담보 비율 이제 140%를 노린, 반대 매매를 노린 하락장을 갖다가 초반에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하락장이 아니더라도 올려주지 않은 정도의 눌림을 갖다가 주면서, 자, 그렇게 눌러가면서 이제 반대 매매를 좀 노리는 그런 모습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음 주말은 아니죠. 그 주중에 이제 후반부로 갔을 때 금요일, 뭐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데이터들이 좀 나오는데, 자,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실업률이다.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요게 제일 중요해요. 연준이 지금 바라보는 입장도 CPI나 이런 쪽이 아니고 요걸로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 보니까 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막 3.9가 만약에 나온다. 와, 땡큐 하고 그냥 날라가겠죠, 갑자기 시장은. 그러면 연준도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진짜 연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뭐 아직은 뭐 들어올랐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 오르면은 연준이 CPI도 아니라고 했고 요것도 더 이상 얘기할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금리 인상은 아까 말했듯이 50이랑 25bp가 아니고 25에 25로 예상치가 바뀔 거예요. 자, 요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요 정도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대외적으로는 러시아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되는지 핵만 안 쏘는 걸로 신경 쓰면 되고, 다만 딱 중요한 거는 중국은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환율 그리고 강달러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엮여 있다는 거. 그리고 최악으로 가면은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다시 셧다운 해야 되는 거고, 안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경제가 거의 마지막 막바지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리오프닝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애들이니까 이거 안 나오고 잘 풀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뭐 23년, 뭐 22년도 마무리가 막 산타 랠리가 없었어가지고 솔직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자,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뭐 23년도는 좀 괜찮을지 않을까. 그래도 좀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한 그 점도표, 뭐 최종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 초반대잖아요. 아직은 뭐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래봐야 5.5%인데 5.5%면은 지금 미국 금리가 4.5%니까 그 룸 자체는 작아요. 그리고 전쟁을 지금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 자, 중국도 요거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 어쨌든 22년도보다는 23년도가 기대할 게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23년도 이제 시작이 됐고, 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23년 이제 뭐 바라는 바 좀 이루시면은 좋겠다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